만남과 후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인천에 살고 있는 지아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들이 얼마나 제 삶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남겼는지, 이 글을 통해 처음으로 진솔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취업문이 그리 넓지 않았지만 운 좋게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지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불안함 속에서 첫 출근 날 제가 만난 사람이 바로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은 저보다 3살 많은 선배 직원으로서 회사 내 동기들에게도 신뢰받고 묵묵하지만 따뜻한 성품으로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사 동료로만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서로의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소소한 응원을 해주기도 했죠. 준영은 손재주도 좋아 회의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도 했고, 업무가 몰릴 때는 묵묵히 도와주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야근을 하던 중 둘 다 배가 고파서 회사 근처 분식집에 함께 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어릴 적 이야기, 꿈, 가족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고, 저도 모르게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 조금 더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늘 사랑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고 친구들 앞에서도 준영과의 알콩달콩한 일상을 자랑했습니다. 준영 역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데이트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나 퇴근길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어가며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설렜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좀 더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거나 혹은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준영은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흔들리는 제 마음, 단지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벽의 불안,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건 갑작스럽게 찾아온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준영이라면 모두 해결될 것 같아 나는 막연한 믿음에 휩싸여 있었지요.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자 두려움과 혼란, 책임에 대한 무게가 하루아침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만으로 결혼해도 괜찮을까? 내 앞날은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잠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던 그날,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보이며 지아야,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엄마는 네가 후회하는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걱정 마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렸지만
제 마음에는 이미 알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준영이와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로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선택한 사랑이 맞나?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자책과 불안, 그리고 후회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눈부셨던 사랑도 현실이라는 무게 앞에서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저와 준영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십 번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엔 우리 둘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 라며 좀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지만 막상 현실의 벽 앞에서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를 집에 알린 순간 상상 이상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지요. 평소 진중하고 차분했던 부모님조차 이번 일 앞에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야, 인생을 이렇게 서두르면 어떡하니? 아직 네가 원하는 걸 충분히 경험해보지도 못했잖아. 대학도 갓 졸업했고 직장 생활도 겨우 적응하고 있잖니. 왜 네 미래를 네 손으로 이렇게 좁혀버리니?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냉정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일 것 같냐?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건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결혼이 결코 쉽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평생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결과만 통보하고 그게 다냐?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셨던 부모님이라 저의 인생이 제대로 꼽히길 바라셨기에 더욱 실망하고 또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엄마는 답답한 듯 몇 번이나 등을 돌렸고 넌 아직도 어리고 미숙한데 주위 모든 사람이 천천히 가도 늦지 않다고 조언할 때가 있었잖니? 혹시 그때라도 내 말을 조금만 더 들어줬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한숨을 쉬셨죠. 저 역시 준영이랑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만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둘이 함께 책임질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라고 간곡히 설득해 보았지만 부모님은 좀처럼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냉담한 얼굴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다 이런 결과가 생긴 거냐.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짊어질 짐을 만드는 건 아닌지 정말 다시 생각해 보거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엄마는 우울해하셨고 아버지는 거의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친척이나 이웃에게까지 소문이 퍼질까 조마조마했고 저는 그럴수록 부모님께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영은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마지못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진지하게 지아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이겨낼 테니 염려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엄마마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네 부모님 생각은 어떠시니? 나는 아버지의 질문에 준영이 저희 집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우리 선택을 믿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실 뿐이었죠. 부모님은 네가 앞으로 정말 힘들어도 우리 탓하지 마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에는 다 사정이 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고 결혼은 책임 자체야.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마지막까지 경고 아닌 충고를 남기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부모님은 마음대로 하라며 등을 돌리셨고 저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효녀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결국 제 선택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부끄러워졌죠. 어느 날 밤 엄마는 저를 따로 불러 그래도 너니까 믿고 싶다. 하지만 엄마 마음에도 대못이 박히는 것 같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엄마는 네 편이야. 다만 앞으로 네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은 네 몫이라는 걸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잃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어느 때보다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받은 충격, 준영과의 결혼을 강행한 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도 간소하게 치렀고 신혼여행도 잠깐 다녀온 뒤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그래 어렵고 서툴러도 서로 도우며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시댁 생활의 문턱을 넘자마자 제 상식과 기대는 거짓말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 미경이 모두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했고 복도 곳곳엔 사람이 쓴 손길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떠밀리듯 거실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실 한쪽 벽에 붙은 오래된 가족 사진만이 묘한 거리감을 더했습니다. 시어머니 희순 여사는 첫 눈빛부터 저를 골아보는 듯 느껴졌고 우리 집 규칙은 철저해야 한다는 말을 앉자마자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친정에서 받은 온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차가움과 엄격함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미 몇십 년이 지난 방식대로 굳어 있었고 모든 결정권은 시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첫 주에 있었던 일 하나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식사를 차릴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일이 지시하며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하셨습니다. 김치국은 그렇게 안 끓인다. 젓갈 하나도 이렇게 대충 풀면 어떡하니. 나던 쏘아붙이는 말투에 저는 식은땀이 흐르고 손까지 덜덜 톤을 떨렸지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몰래 시누이에게 며느리라는 애가 부엌에도 서투르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가르쳐 주려니 내가 수명이 줄겠다고 속삭이는 소리마저 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누이 미경은 저를 만날 때마다 대놓고 피하거나 친구들에게 일부러 제 서툰 행동을 부각시키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올케는 아직도 라면 끓이면서 불을 태우는 실력자라니까 라며 키득거리는 소리에 상처를 입고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집안의 서열과 암묵적 규칙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시어머니가 먼저, 나중에 시아버지, 그리고 모든 걸 집안 어른들이 결정한다는 문화는 처음 겪는 저에게는 공기처럼 숨막히는 압박이었습니다. 집 하나에 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저는 어떤 순간에도 내 자리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손님 아닌 손님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왜 며느리가 늦게까지 방에만 틀어박혀 있느냐고 문을 두드리셨고 거실에 나와 있으면 아직은 어른들이 식사하시는 중이니 조용히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라는 사실조차 집안의 배려를 부르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임신을 했으니 더 부지런해야 아기도 건강하다는 말로 더 많은 집안일과 시누이 잔심부름까지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날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어지러워 잠깐 쉬고 있자니 희순 여사는 외며느리가 와서 힘이 부족하면 어쩌겠냐. 친정에서 귀하게만 키웠나 보네. 라며 핀잔을 주셨죠.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 그 안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눈치와 따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며느리란 존재가 이 집에선 일하는 사람, 눈치껏 분위기 맞추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죠. 또한 경제적 부분에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신혼집이라 기대했던 곳은 2칸짜리 작은 방, 결혼 전 선물해준다는 이야기만 있었으나 현실은 부모님 방 옆 반쪽짜리 별채였습니다. 심지어 생활비까지 모두 돌아가며 냈고 제 월급의 대부분이 생활비와 집안 공과금, 병원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신혼의 달콤함을 이야기했지만 저에겐 눈물과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베란다에 나가 멀리 친정 동네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집안에 들어온 첫 달이 지나도 이 집 며느리 나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고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저 여자, 미경이 언니, 우리 아들 따라 들어온 사람으로만 불렸죠. 가족이 아니라 그저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며 점점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댁에 들어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과 거리감, 고된 노동과 끝없는 타인의 시선은 제가 상상했던 작은 행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압박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 시댁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자 저는 하루하루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웬만한 어려움도 웃으며 넘길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시댁의 분위기와 숨막히는 가정 규칙, 그리고 새롭게 부여된 며느리라는 역할, 모든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밥상을 준비해야 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살림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아래 쉴 틈 없이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청소, 빨래, 설거지, 반찬 준비까지 몽땅 맡았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아침을 늦게 시작했다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전혀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임산부일수록 더 부지런해야 애도 건강하단다는 식의 말로 집안일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도,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날도 참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며느리가 게으름 피울 생각만 한다는 쏘아붙임이 뒤따랐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이런 압박감과 피로를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준영은 회사 일로 힘들다며 일찍 잠들기 바빴고 시어머니에겐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오히려 화를 부르는 약점 노출일 뿐이었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제 앞에서는 옳게 피곤하겠다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우리 올케는 살림도 못하면서 몸 약한 척한다 희화화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제 상황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신혼여행, 놀이공원, 데이트 코스 사진을 단톡방에 매일 올렸지만 저는 이불 빨래, 마당 청소, 며느리가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전화 받느라 바쁘다는 참전이 쏟아졌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형식을 중시하셔서 작은 행사나 제사 때마다 저에게 모든 준비와 뒷정리를 맡겼습니다. 음식장만은 물론 상차림, 명절맞이 대청소 등 전통적이고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가족,
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가족보다 책임지는 일꾼 같은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임신 중반 이후로는 정신적 압박이 점점 심해져 자꾸 우울해지고 불면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몰래 울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라도 해서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이미 불효했다는 죄책감에 차마 연락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사에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감 역시 컸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빠듯했고 시댁 생활비에 들어가는 저의 월급도 따로 아껴 써야 했습니다. 제 용돈 한 푼조차도 스스로 자유롭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고 싶은 걸 직접 샀지만 결혼 후에는 돈 한 푼 쓸 때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긴장감과 압박감, 집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그 서러움은 결혼 후 처음 느껴보는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거울 속에 창백한 얼굴을 흘까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인생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사랑이나 행복보다 책임감, 인내, 그리고 압박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버린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의 부재. 결혼 전 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언제나 친정이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좌절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의 든든한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기도 했다. 오랜 습관처럼 친정집 대문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엄마가 차려준 저녁 밥상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었던 하루도 뿌듯하게 정리됐다. 하지만 시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 모든 친정의 온정은 점점 서서히 내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처음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아버지 얼굴을 나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무심한 듯 하던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크게 실망한 표정이었다. 엄마 역시 우리 집 거실에서 몇 번이고 한숨을 쉬며 지아야, 넌 아직도 어리고 귀하단다. 너무 서두르지 말지. 라며 안타까워했다. 그 관심과 걱정, 실망 속에서도 결국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만 결혼 당일 아침 엄마의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있던 기억이 꿈처럼 느껴졌다. 시댁살이가 시작된 이후 나는 친정집에 더욱 가기 힘들어졌다. 우선은 시어머니 눈치가 가장 큰 문제였다.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에 붙어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네. 집안일이나 똑바로 배우고 네 자리부터 굳혀야지. 나는 뜨거운 경계의 메시지는 집안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일을 제외하면 친정에 오가거나 연락하는 것조차도 언제부턴가 주저하게 되었다. 한 번은 명절 직후 엄마에게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 집에 들렀더니 시어머니가 저녁에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친정 놀러 간 거야? 순간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친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엄마가 먼저 전화를 걸 때도 오늘 별일은 없지? 네가 보고 싶어 그렇다. 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순간 울컥하다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시댁도 다 잘해주시고 나는 형식적인 말만 내뱉었다.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따뜻하게 혹시 아픈 데 있으면 꼭 말해. 그리고 무조건 잘 참으려고만 하지 마. 라고 신신당부했다. 아버지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예전엔 퇴근길이면 아빠와 함께 집 근처 산책을 하며 삶의 고민도 터놓았는데 결혼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한 번은 아버지 생신에 맞춰 몰래 친정에 갔지만 시댁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자주 가면 우리 집안보다 친정에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니냐. 고 시어머니가 집안 식구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다. 결국 나는 그 일로 한동안 냉랭한 대우를 받았고 점차 친정에 더 이상 기대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댁의 일상을 버티는 것도 버거웠다. 집안의 규율과 서열, 며느리로서의 역할, 엄격하고 예민한 시어머니, 그리고 제 할 일만 하는 남편과의 거리감,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네가 잘 지내길 늘 바라고 이해도 해주실 거야. 하지만 시댁의 법도 어기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잖아. 라는 생각에 또다시 참았다. 임신 후 더욱 상황은 심각해졌다. 입덧으로 밥 한 끼 챙겨 먹기 힘든 날이면 엄마를 찾고 싶어지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엄마는 늘 지금 이 순간이면 아침밥에 죽 한 그릇을 손수 끓여서 내 머리맡에 두었을 텐데 나는 시댁 부엌에서 구역질을 참으며 혼자 계란찜을 만들었다. 주말 아침,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국 대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반찬을 데우는 손끝이 자꾸 떨렸다. 외로운 밤이면 휴대폰에 저장된 엄마의 번호를 몇 번이고 눌렀다가 다시 끝까지 참았다. 어쩌다 집에 가더라도 엄마와 나는 속마음을 온전히 나누지 못했다. 금방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고 짧은 시간 엄마의 미소를 마주보며 괜찮아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 후회하지 않도록 잘 해낼게요.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쥐었고 그 짧은 온기가 다시 고된 시댁살이로 이어지는 유일한 힘이 되기도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댁에서 받은 상처를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었다. 이 모든 건 내 선택의 결과니까 엄마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죄책감에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집에 가면 언제나처럼 엄마의 따뜻한 미역국 냄새, 아버지의 밥 먹고 가라는 무뚝뚝한 인사, 아기자기한 내 방, 모든 것이 변함없이 그대로이지만 나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제는 친정이 편안함의 상징이 아니라 미안함과 아련함, 슬픔의 공간이 되어버린 듯 했다. 기억에 남는 하루도 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 몸살이 심하게 나서 누워있는데도 시어머니가 시누이 심부름까지 저에게 시키셨다. 더는 참지 못하고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정말 너무 힘들어 한마디밖에 못하고 울었다.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와 내 손을 잡고 지아야 내 딸이 이렇게 된 걸 보면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라고 말해주셨다. 그날 저녁 엄마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나는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시댁의 기대와 눈치, 남편의 무관심은 여전했고 엄마마저도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점점 더 나는 친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멀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친정 부모님조차 내 어려움을 알면서도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였다는 걸 느꼈다. 결혼 전에는 가장 큰 힘이던 친정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고 오히려 내 불행과 걱정만 늘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는 자기 탓과 미안함이 더해져서 친정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에게는 친정은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따뜻한 고향이겠지만 내게 친정은 지금 이룰 수 없는 과거의 행복이며 쉽게 닿을 수 없는 작은 성과 같은 존재였다. 시댁이라는 좁고 엄격한 세상에서
친정과의 거리는 시간도 마음도 가둘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이어졌다.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아무리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친정 문턱을 넘을 때마다 한 번 더 나는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닌가 보다. 나는 쓸쓸함을 삼켜야 했다. 그렇게 나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친정이라는 그림자를 마음 한구석에 아련하게 남겨둔 채 다시 시댁이라는 일상으로 들어가곤 한다. 그리고 또다시 짙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벅찬 그리움 속에 하루를 버텨낸다. 이 안쓰럽고 씁쓸한 일상이 며느리로서 혹은 누군가의 아내로서 내가 선택한 결과임을 스스로 타이르면서 말이다. 하녀처럼 취급당한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제 존재가 집안에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가족 구도에 적응하기 위해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스스로 위로하며 모든 집안일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시댁 생활이 반복될수록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 말 그대로 하녀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댁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체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주방 정리,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부엌일은 며느리가 해야 제맛이다 라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 미경 역시 아침마다 늦잠을 자면서 내가 며느리냐, 올케가 해야지 라는 말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점차 상처가 쌓였지만 누구도 저를 이해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가 임신 7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의 고단함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며느리들은 산다리 찰 때까지도 밭일 다 하고 김장도 혼자 다 했단다. 네가 힘든 건 네가 버릇이 없는 진난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몸이 곧 무너질 것만 같은 무력감과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시누이 미경의 부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집에 와서 갑자기 제게 집안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뱃속 아기도 있으니 무리하지 않게 잠깐만 손 좀 빌릴 수 있을까? 라며 미안한 척 부탁했지만 점차 그 부탁은 당연한 일, 그리고 명령에 가까워졌습니다. 미경의 집은 아이가 둘 있었고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돌보랴 집안일을 하랴 힘들다며 저를 자주 불러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거들며 집안 청소와 간단한 도시락을 챙겨줬지만 갈 때마다 몫이 늘어났습니다. 미경은 아이를 저에게 맡긴 채 외출하기 일쑤였고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미경의 집에서 청소, 설거지, 빨래, 아이 돌보기, 심지어 마트까지 다녀와 식료품까지 구입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미경이 갑자기 친구와 약속이 생겼다며 저를 남겨두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피곤과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아이와 함께 조용히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부려지는 하녀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집안 행사 준비, 손님 접대, 대청소 같은 힘든 일에 동원했습니다. 명절철에는 친인척들까지 한데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옳게 과에 가까워라. 주방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남편 준영조차 우리 집 전통이 원래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 지금은 네가 참고 익숙해져야 해. 라며 저를 감쌌지만 그런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작은 실수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당장의 면박을 주며 일 못하는 며느리, 손이 느린 여자,
나 비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이 많을 때마다 얘는 친정에서 일을 안 시키고 객지로만 키워서 그런가 봐 라며 은근한 조롱을 했고, 시누이 역시 친구들에게 내 올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라고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특히 임신 후기로 들어서면서 몸이 부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몸이 무거워질수록 더 움직여야 순산하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일을 더 시켰고, 시누이는 아이까지 저에게 맡기며 입원할 일 있으면 올케가 애 좀 오리보 봐줘야지 하고 안긋이 않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은 몸이 너무 힘들어 잠깐 소파에 누워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들어오시더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대체 뭐냐? 여기 산 며느리가 식구들 먹을거리 걱정부터 해야지 누워 있으려고만 하는 거냐? 고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자존심과 자격지심이 뒤엉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또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집안 행사나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조용히 음식을 차리고 정리만 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수고했다거나 고맙다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고, 오로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지시받는 일꾼,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준영에게도 힘든 상황을 털어놓아 봤지만 그는 늘 네가 조금만 더 참고 성의를 보이면 어머니와 누나도 나중엔 인정해 줄 거야. 처음엔 다 힘든 법이야. 라거나 우리 집은 원래 전통이 강해서 그래. 오히려 네가 적응한다면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 수 있잖아. 라며 본질을 회피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지금 네가 힘들다고 하면 친정에도 부담만 간다는 말까지 했고, 실망감이 더해져 저의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친정엄마에게 몰래 하소연하며 너무 힘들다, 나 하녀처럼 산다 고 말하려다가 정작 엄마 앞에서는 참았던 눈물만 보이고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미안한 얼굴로 저를 꼭 안아주었지만 결혼한 지에는 모두 네 몫이야.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만 할 뿐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을 뿐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저녁이면 시댁의 식구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거나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내일의 식사 준비까지 마친 뒤에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은 이끌고 애써 웃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머릿속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하고 있지? 라는 의구심과 후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무렵 손님이 5-6명 더 들어올 때면 저녁 늦게까지 주방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남은 음식 정리까지 맡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식구들은 한마디 인사 없이 방으로 흩어졌고 오로지 저만 남아 빈복 그릇을 닦고 혼자 시댁 거실에 불을 끄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결혼 전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웃으며 명절을 준비하던 날들이 너무도 그리웠고 친정의 푸근함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제게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지적했지만 이제는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어딘가에 소속된 따뜻함, 내가 존중받는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일과 봉사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집에서의 저는 하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하녀라는 말은 함부로 들릴지 몰라도 당시의 제 인생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그리고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 이 모든 시간은 제게 너무도 잔인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칭이쿵에 달한 순간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제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거세져 갔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기대, 며느리로서 느껴야 하는 책임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집안일들이 한데 쌓여 종종 숨조차 쉬기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불만과 슬픔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을 넘어 내 존재와 미래까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시댁의 기대와 따가운 시선, 시어머니는 시간과 계절을 가릴 필요 없이 저만 보면 요즘 젊은 며느리답지 않다. 마음가짐부터 고쳐 먹어야 한다는 식의 말을 거침없이 뱉곤 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은 명절 제사 때면 저를 마치 일꾼 대하듯 부렸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겨울, 저는 밤늦도록 만두를 빚기도 하고 마당 한 구석에서 온몸의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큰방 청소와 잔심부름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다 했는데도 시댁 가족들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 겨우 이것밖에 못하냐는 차가운 평가만 남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 준영마저도 변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다 해결될 거야 라든가 우리 집 전통이 원래 이렇게 엄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 언제나 중립만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과 집, 두세 개의 벽, 집안일만큼이나 저를 압도한 것은 바로 경제적인 부담감과 사회적 단절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만났지만 시댁의 눈치와 끝도 없는 집안일 때문에 약속은 대부분 취소하거나 미뤄야만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다른 동료들은 가정에 대한 행복한 이야기, 신혼여행 추억을 나누는 반면 저는 어딘가 어색하게 미소 짓거나 굳이 밝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시댁에선 회사 일을 앞세워 집안일을 미루기라도 하면 현모양처될 생각이 없는 며느리, 나는 조롱에 시달려야 했지요. 남편의 월급도 넉넉지 않은 데다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시부모님의 병원비, 시누의 아이들 용돈까지 저까지 벌어들이는 돈이 모두 집안 공동체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내 돈이라는 개념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새 옷이나 작은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고 이를 두고 몇 번 말다툼까지 벌어졌지만 네가 쓰는 돈도 결국 집안 돈 아니냐며 저의 자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의 존재감 상실, 시간이 갈수록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은 더욱 옅어졌습니다. 누가 생일이라도 돌아오면 케이크와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청소, 뒤정리까지 모두 내 몫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시누이 친척들이 집에 들르면 저를 아줌마 혹은 이모라고 불렀고 집안 어른들은 아예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대화에 끼려고 해도 의견을 낼 틈이 없었고 무심코 끼어들면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 조용히 있으라 며 제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집에서 필요한 것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 지아가 할 일이야, 올케가 신경 써야지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지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로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더 피곤해졌다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을 들은 뒤 방에 들어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집에서 나는 평생 외부인일 뿐이라는 저절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임신과 건강 악화,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고통.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부터 허리와 다리가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피로와 통증이 누적되어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도 많았지만 시댁은 심각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날 며느리들은 논밭일 다 했지, 여기서 그 정도로 당화는 힘들다고 징징대는 것은 며느리 체질이 아니라 그런 걸 거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루는 새벽녘에 심한 복통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서 이라며 입덧 핑계 대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하라. 네 몸 챙길 정신 있으면 집안이나 챙겨라. 는 말까지 했죠. 저는 섭섭함과 더불어 분노에 가까운 슬픔까지 느꼈습니다. 모멸과 외로움이 한계에 다다른 날,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시누이 미경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감기에 걸렸다며 아이 둘을 시댁에 맡길 테니 저보고 돌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집안일로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옳게도 다 가족이니 한 번만 도와줘. 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 둘을 하루 종일 돌봐야 했습니다. 그날 남편조차 누나한텐 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 대신 나서주지 않았고 저 혼자 아이 돌봄과 집안일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겨우 아이들을 돌려보내려 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와 왜 이렇게 거실이 더럽냐, 며느리가 너무 게을러 빠졌구나 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손에 쥔 수세미를 던지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낳고 집안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며느리들의 사연을 뉴스나 인터넷 게시판에서만 볼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싶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면의 붕괴, 나는 누구인가, 압박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저는 더 이상 웃을 힘도 울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수는 거의 줄었고 웃음을 잃은 얼굴로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면 눈동자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점차 내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되었고 시댁에서는 물론 남편 앞에서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며 웃다가 속으론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불을 덮고 속삭이듯 내뱉은 말.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정말 다시 선택할 기회가 온다면 이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새벽마다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가끔은 베란다 너머 멀리 보이는 친정집 골목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한계, 그리고 변화의 예감. 이렇듯 압박이 쌓이고 쌓여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저의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신혼의 설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일상은 임고고 그저 버티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나 자신마저 잃어버릴 것만 같다는 위기감이 압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결국 어떤 날엔 작은 일에도 눈물이 쏟아졌고 참을성마저 바닥나 가족 앞에서 분노와 울분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처음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내 마음과 몸은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다 참고 견디기를 원해?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라며 처음으로 마음 깊이 쌓인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지장, 극한의 고독.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시계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처음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적어도 한 명쯤 편애해 줄 사람, 혹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이 집에서 아무도 없는 방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갔다. 아침부터 밤까지 숨막히는 일정과 억압은 내 몸만이 아니라 영혼마저 잠식해갔다. 남편 준영은 점점 더 무심해졌다. 결혼 초반에는 내게 미안해하고 가끔 어깨를 다독여주기도 했지만 그의 위로와 관심은 일상에 지쳐 조금씩 메말라갔다. 야근과 술자리에 반복적으로 늦어졌고 집에 늦게 들어와도 나 오늘 피곤하다. 나는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다. 처음엔 남편과 작은 대화라도 이어가려고 도시락 반찬이나 옷매무새를 챙겼지만 이제는 고마워 한마디도 고역이 되었다.
점점 대화가 사라진 부부 사이, 나는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와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똑같았다. 일의 분배, 책임, 미움, 흠집 내기,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아플 때나 속상할 때조차도 위로받기는커녕 또 게으름 피운다.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는 눈총만 돌아왔다. 내 기분이나 컨디션에 대해 이해해주는 것도 물어주는 이도 없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소리, 문 닫는 소리, 쌀 씻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도 내게는 먼 세상의 울림처럼 느껴졌다. 임신 후 후기는 고통 그 자체였다. 몸은 산처럼 무거웠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아이 가질 때일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소리에 적응해야 한다며 집안일을 더욱 떠넘겼다. 새벽까지 설거지를 하고 이른 새벽에는 시어머니 방에서 도는 오랜 알람 소리에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출근 준비를 챙겨주는 일도 온전히 내 몫이었다. 임신 증상이 심할 땐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어지럽고 발이 부어올랐다. 잠시 방바닥에 누웠다가도 곧 시누이 미경이 문을 벌컥 열고 놓을 새가 어딨냐 엄마가 부른다 라며 날 끌고 나갔다. 좀만 쉬자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그런 말조차 스스로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친구와의 연락도 끊기다시피 했다. SNS에는 친구들이 올린 행복한 신혼, 여행, 임신기 사진들이 수없이 쏟아졌지만 나는 그 모든 공간에서 이미 멀어진 사람이었다. 단톡방에서 내 이름이 불릴 때조차도 바빠서 못 본 척을 반복했다. 누군가 지아야 잘 지내니?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라고 따뜻히 말해줘도 어쩐지 자꾸만 그 마음마저 부담스럽고 멀게만 느껴졌다. 내 처지와 고민이 너무 남루하고 어두워서 감히 누구에게도 진심을 내보일 수 없었다. 정작 나를 가장 고립시킨 건 그 깊은 외로움을 스스로 감추게 된 습관이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내 얼굴이 몹시 낯설었다. 입꼬리가 굳어 있었고 눈은 흐리멍덩하게 피로가 가득했다. 불이 꺼진 부엌에서 세수를 하다 문득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정적에 사로잡혔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없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다. 내 이름을 밖에서 불러주는 이도 없었고 쉴 틈 없이 나만의 몫을 감당하느라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다.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출산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다. 다리도 허리도 마음도 부서질 것만 같은 피로에 눌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거실 창밖으로 밤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 속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친정 엄마의 번호를 몇 번씩이나 눌렀다 지웠다. 엄마, 나 힘들어.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싶어. 그러나 정작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나는 애써 밝은 척. 요즘 엄마는 건강하시지? 저도 괜찮아요. 곧 손주 태어나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엄마는 모든 걸 알아채신 듯 한참 침묵하다가 딸, 네 마음 다 안다. 엄마가 늘 기다리고 있어.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주셨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를 끄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쉬었다. 하지만 엄마 목소리마저 이제는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엔 너무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더 조여왔다. 외로움의 깊이는 점점 더 커졌다. 밤이면 자주 불면에 시달렸다. 이불을 덮고 옆구리에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홀로 흐느끼는 시간이 늘어났다. 때로는 눈물이 베개에 젖어 파고드는 촉감만이 내 인생이 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스스로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사람들과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끝도 없는 상상만 반복했다. 가끔은 나 자신을 탓하는 생각이 극도로 커졌다. 결혼이라는 결정이 단지 사랑에 대한 환상 혹은 누군가의 동정이나 강요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아니면 더 용기 내어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놨더라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같은 자책이 반복됐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티게 한 건 내 뱃속 아이였다. 이 작은 생명마저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더 깊은 우울, 무기력, 또는 무서운 단절로 완전히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발로 뻥뻥 차오는 순간마다 나는 조금만 더 견디자. 적어도 아이에게는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조차 바깥 세상의 벽과 편견, 고독 앞에서는 점점 무의미해지는 듯한 절망감이 몰려왔다. 가끔은 새벽녘 주방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이 도시, 이 집에서 언제든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몰려왔다. 창밖에는 희미하게 친정집 동네 불빛이 어둠길이 속삭이듯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을 따라 나도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외롭게 잊혀지는 걸까? 반복되는 고립과 침묵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친근했던 집마저 멀게만 느껴지는 고독의 관성에 휩싸였다. 이따금 시어머니 방에서 나직이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소리, 시누이가 친구들과 전화로 소리 높여 웃는 소리, TV에서 내지르는 웃음소리조차도 내겐 멀고 이질적인 타인의 잡음처럼 들렸다. 내 일상에는 음악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새벽녘에 일회용 컵에 물을 따르던 순간마저 누군가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칠까 두려워 숨죽여 행동했다. 심지어 내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지 살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극한의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어쩌다 시댁의 식구들이 모두 외출하고 집이 완전히 조용해지는 시간이 찾아오면 나는 그 고요함마저 힘들게 느껴졌다. 완전한 무음 속에서 나는 내 존재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가끔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곳에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이 집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생각했다. 내 방에서 스스로를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다. 내 자리는 대체 어디야?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이 없는 질문, 희망과 따뜻함마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지막 힘마저 잃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하루만 더를 중얼거리며 또다시 눈을 감았다. 트루스 출산 당일의 사건. 설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은 명절 준비와 친정 맞이로 분주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내가 차린 반찬을 다시 확인했고, 시누이 미경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부산을 떨었다. 나는 요 며칠 새 허리와 다리가 극도로 붓고 배가 딱딱하게 뭉치는 느낌이 자주 찾아왔다. 출산 예정일도 가까웠지만 시댁 누구도 내 몸 상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큰 행사 앞에 괜히 예민해지지 마라. 명절에도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 는 말만 들려왔다. 그날 아침, 이상하리만치 강한 진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한 음식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으나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니 아랫배가 심하게 수축했다. 얼굴이 청백해지는 게 느껴져 시어머니께 어머니, 저 왠지 배가 너무 당기고 아픈데 병원에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전 며느리들은 배 당길 때도 소 한 마리 잡고 김장도 혼자 다 했다. 첫애 낳을 땐 원래 다 겁먹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시누이도 식구들 아무도 진통이 뭔지 모르냐. 명절 전에 스트레스 받아 그렇겠지. 라며 반신반의하는 눈길을 보냈다. 집안의 온 신경은
시누이 미경의 피곤함과 아이들 돌봄에 쏠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진통을 심각하게 여기기는커녕 미경이 잠시 쉬어간다며 내게 아이들을 잠시 봐달라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앉혀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명절 음식을 정리해 나가던 순간 갑자기 복부에서 콱 하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혹시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다리에 뜨거운 물기가 번져오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당황해서 물걸레라도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둔해지고 허리가 꺾이는 것처럼 아팠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신경질 좀 그만 부려라. 산부인과는 나중에 연락해도 충분하다. 라며 무심하게 등을 돌렸다. 시누이는 이미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고 남편 준영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가족 누구도 제때 내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이모가 잠깐 다녀올게. 문 열면 안 돼?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왔다. 떨며 뱅이꾸로 전화를 걸었다. 초조한 목소리로 저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아요. 진통이 너무 심하고 양수도 터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렵게 말했다. 구급대원은 정확한 집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응급타려 보내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안내했다. 전화 끊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가까이 있어야 할 남편과 가족들이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출산이라는 극도의 위기 속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었다. 두려움과 원망이 뒤엉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흐느꼈다.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엄마, 나 어떡해. 이미 목소리는 떨리고 온몸이 파랗게 식어갔다. 잠시 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소란스러워졌다.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거실로 나오며 이게 다 과장이다. 명절날 며느리가 왜 이렇게 사고를 치냐. 고 소리쳤다. 남편 준영 역시 다들 장난인 줄 알았어. 진짜 진통이었어? 라고 황당해했다. 구급대원이 들 것을 들고 들어와 내 상태를 확인하고 급히 산부인과로 이송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진통 간격을 체크하며 곧 출산이 임박했으니 심호흡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낯선 공간에서 너무도 쓸쓸하게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바로 분만실로 옮겼다. 산모복으로 갈아입을 틈도 없이 급박하게 수액을 맞고 산도를 체크했다. 간호사는 이 정도면 진작에 들어오셨어야 해요. 아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위급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다급히 말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고통과 공포로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전화기를 쥐고 준영씨, 나 병원 왔어. 제발 빨리 와줘. 라며 간신히 문자를 남겼다. 분만실에서 고통은 10분, 5분, 3분 간격으로 밀려왔다. 장파는 심장을 쥐고 비틀듯 몰려왔고 이 괴로움도 끝나겠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애는 어떻게 될까? 엄마는 또 얼마나 슬퍼할까? 라는 불안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병원의 하얀 천장,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 응급조치에 바쁜 간호사의 손, 모두가 낯설게 느껴졌고 그 가운데 나는 고장의 경계에 서 있었다. 긴 진통 끝에 드디어 새 생명이 내 품에 들어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남편은 3시간이나 늦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명절이라 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늦었어. 다들 네가 괜히 과장한다고 라는 해명. 나는 울 것도 웃을 것도 무엇 하나 감정이 분출되지 않았다. 감격은커녕 오히려 더 깊은 공허감과 상실감만 가슴을 채웠다. 산후조리실에 누워 아이를 바라보며 출산 그 자체보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와 부재가
얼마나 더 크고 아플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가장 깊은 순간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내 현실이 된 날이었다. 며칠 후 친정 엄마는 모든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에 나는 병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순간에 나는 너무 먼 곳에서 혼자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야 했음을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다. 친정엄마의 개입.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에 누워있던 나는 출산 직전 겪었던 외로움과 공포, 그리고 고통의 잔흔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 남편 준영은 여전히 명절 뒷일에 쫓겨 바빴고 시어머니 역시 애 낳은 것도 집안일이고 산후조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는 식으로 무심함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 자신조차도 아무 일도 할 힘이 없었고 조심스러운 아기의 울음소리와 온몸에 맴도는 피로감, 정신없는 수유 리듬이 차가운 병실 벽에 포개졌다. 그러던 어느 오후 내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친정 엄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출산 사실을 겨우 전했을 뿐 그간 힘들었던 속사정은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엄마는 내 목소리에 스며든 망설임과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지아야, 병원에 간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줘도 괜찮아. 꼭 가서 보고 싶구나. 짧은 통화였지만 엄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고함과 애틋함이 오랜만에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날 늦은 오후 초췌한 얼굴로 엄마가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눈가에는 밤새 흐른 듯 시든 그림자가 짙었고 손에는 집에서 급히 챙긴 과일과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내 모습을 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먼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가족의 온기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고생했다 내 딸. 한마디가 모두였다. 엄마는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내내 하루에도 몇 번씩 곁을 지켰다. 내 옆에서 아이를 안아주고 젖 먹이기를 도와주면서 내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살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상처와 나의 허약해진 피부, 밤마다 찾아오는 우울함에도 네가 힘든 거 다 안다. 참지 않아도 한마디에 얽힌 친정만의 따뜻함이 내 삶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엄마의 잦은 방문과 오랜 병실 체류에 점차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전화로 요즘은 시댁보다 친정 식구가 더 앞장서는 모양이네. 산후조리도 며느리 몫이지. 엄마가 애까지 데려다 키울까봐 걱정된다. 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내비쳤다. 심지어 병실에 잠시 와 있던 중에도 시어머니가 들어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우리 집안 사람인데 친정 식구가 자꾸 있으면 보이기 곤란하잖아요. 라며 냉정하게 엄마를 내쫓으려 했다. 그때였다. 지금껏 조용하고 참을성 많았던 엄마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과 손녀가 이토록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산모 건강과 아기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우리 집 며느리가 엄살을 부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살아왔다. 고 맞섰다. 엄마는 다시 한번 내 딸이 여기서 아프면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아와 손주를 당분간 친정에 데려갑니다. 산후조리는 책임지고 할 겁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실은 한동안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남편 준영마저 이틀에 한 번 오는 게 고작이었고 시누이, 시어머니는 서로 눈짓만 했다. 결국 시댁에서는
맡기고 싶으면 맡아보라. 며 마지못해 승낙했다. 다만 애를 데리고 가려면 우리 집안 식구라는 증거라도 남겨야지. 장복이며 모든 지출, 애와 산모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다 알려줘야 하오. 혹시라도 다시는 우리 집과 끈을 끊겠다는 거면 말해두시오. 나는 나의 선 경고가 뒤따랐다. 엄마는 담담했다. 친정이라는 게 딸이 정말 힘들 때 곁에서 붙잡아주는 곳이죠. 지아가 회복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돌봅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거냐? 는 시어머니 말에 자식과 손주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상처받고 우울한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라고 버텼다. 나는 이번에도 순순히 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처참하게 부서진 몸과 마음으로 아디와 내 옷가지 조금 엄마가 준비한 산모용품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다. 병원차까지 직접 끌고 와 짐을 실은 엄마의 뒷모습 뒤로 창밖에는 오래된 인천 골목이 쓸쓸하게 펼쳐져 있었다. 내 마음 한구석은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곧바로 산후조리 준비에 나섰다. 뜨끈한 미역국이 가스레인지에서 한참을 끓었고 친정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애 데려오느라 고생했다. 이젠 여기서 푹 쉬어라 하며 내 방을 정리했다. 무너진 잠을 자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모처럼 편안히 아이를 돌보니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엄마는 낮에는 동네 보건소와 병원을 오가며 내 건강을 살폈고 밤에는 아기가 보채면 직접 안고 달래주었다. 친정의 포근함, 엄마의 사려 깊은 손길은 시댁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과 위로를 주었다. 시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질적인 연락과 명확하지 않은 불만, 은근한 압박 메시지를 보내왔다. 언제쯤 다시 돌아오는 거냐? 집안 행사에 올 수 있느냐? 아이가 너무 친정에만 익숙해질까봐 걱정이다. 등등. 그러나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과 손주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진 여기 있을 테니 걱정 말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나는 이런 엄마의 강인함이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세상 유일한 지킴이 같았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는 다시 웃게 됐다. 오래간만에 맞아본 안전한 품, 엄마 밥상의 따뜻함, 나를 무조건 감싸주는 가족의 울타리에서 나는 서서히 내 목소리, 내 삶의 색깔을 되찾았다. 밤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내가 부족하고 미안해서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엄마는 늘 넌 내 딸이니 걱정 마.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거야. 하고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그렇게 친정 엄마의 개입은 나와 아기의 생명을 지켜준 결정적 순간이었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이 됐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고통과 외로움, 분노와 후회는 엄마의 강렬한 사랑과 따뜻한 품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렸다. 나 역시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 다시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판을 뒤집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나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었다. 엄마의 보살핌과 친정집의 온기 덕분에 쌓였던 도끼와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초연하게만 느껴졌던 세상, 반절되고 갇힌 인생에 의연함이 깃들기 시작한 때, 인생은 뜻밖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 친정집에 머무는 며칠,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끓여주는 뜨끈한 미역국, 아버지의 말없는 응원, 익숙한 방에 폭은 조금씩 자리 잡았고 꿈쩍도 못하던 몸과 마음에 본래의 색이 되살아났다. 나의 회복은 단순한 육체적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하얀 벽에 기대 누웠던 어느 밤,
나는 내 인생이 한 번도 내 손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처음으로 돌아보았다. 사랑을 이유로 내 소리를 억눌렀던 지난 날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라는 이름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지웠던 시간을 마주했다. 이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삶의 중심이 바뀌고 있었다. 학업과 자기 성장의 재시작. 엄마와 아버지는 내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것을 권유했다. 출산, 육아, 그리고 시댁에서 겪은 시련으로 인해 나는 한동안 앞날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지만 친정에 돌아온 뒤 나는 용기를 내 인터넷 강의를 등록했다. 늦은 밤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책을 펴고 코끝에 닿는 종이 냄새를 맡으며 내가 잊어버렸던 세상과 나를 천천히 이어붙였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기계발 그 이상이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의 과거와 트라우마, 후회와 상처, 미래의 희망이 차분하게 교차했다. 삶이 다시금 나를 향해 열린다는 그 희미했던 감각이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시댁에서의 변화와 읍참마속. 내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시댁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시누이 미경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집안의 자랑이었던 착실한 가장의 허상이 발각되며 시댁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날카롭던 태도가 점점 누그러졌고 마음 한쪽에 쌓여있던 후회와 두려움이 언뜻 드러났다. 시댁이 겪는 풍파 속에서 시어머니는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경의 새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거나 병원 심부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나는 담담히 응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필사적으로 시댁이나 시누이를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다. 딱 필요한 만큼만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과거의 자신처럼 아무 말 없이 울거나 모든 일을 떠안지 않았다.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요청에 즉각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소중한 진실을 이때 비로소 몸으로 익혔다. 이전에 나를 하녀 취급하며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내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균형추가 어느새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인간관계와 오차일복기. 아이를 안고 동네 산책길을 걸으며 나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전엔 부끄럽거나 부담스러웠던 만남이 이제는 내 존재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친구들은 내 이야기에 찬찬히 귀를 기울였고 웃으며 너 정말 많이 단단해졌구나 라고 말했다. 어느샌가 나는 아픔을 감추지 않고 약한 모습도 자연스레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친구의 소개로 가까운 작은 회사에 시간제 업무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갔다. 면접관은 아이 엄마라는 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숨김없이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도망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회생활에 발을 들였다. 월급은 크지 않아도 내 힘으로 번 돈을 쓰고 저축하는 기쁨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느새 내 지갑엔 아이의 사진과 작은 장미꽃 스티커가 붙은 이름표가 들어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가시밭을 강요받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내 직장의 동료들은 누구 하나 나를 하녀처럼 대하지 않았고 어른이 된 여자로 엄마로 당당하게 대했다. 내면의 성장과 인생의 색깔, 친정에 머문 시간, 사회로 복귀한 후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은 나를 하루하루 다시 태어나게 했다. 때론 과거의 상처나 압박감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그 시절의 나도 이제 완성된 나의 일부라며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아이가 커가며 엄마, 오늘도 행복했어? 라고 물으면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었다. 사랑만으로 견딜 수 없는 세상임을, 그러나 사랑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젠 잘 알고 있었다. 시댁과의 새로운 거리를 만들다 시간이 흐르며 전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새로워졌다. 시어머니가 아이의 돌잔치, 명절 때마다 연락을 하긴 했지만 나는 예의를 지키되 거리감을 유지했다. 예전처럼 마음 깊이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억울함도 더는 품지 않았다. 미경 역시 이혼의 고통에서 점차 벗어나며 나에게 너라서 견뎌줘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나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서로 나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판을 스스로 바꾸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평범한 변화일지 몰라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은 인생의 회전이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래 계획도 천천히 세웠다. 아이의 손을 잡고 꼭 한 번은 나를 돋보 멀고 넓은 세상을 함께 여행하겠다는 꿈도 품었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흩날리는 벚꽃처럼 내 삶도 마침내 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꽃잎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매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어김없이 맞이한다. 나 역시 상처와 후회 대신 용기와 희망이라는 빛깔로 나를 다시 채워가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날 땅속에 파묻힌 것 같았던 시간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꽃을 피웠다. 나도 모르게 지난 몇 년 사이 내 마음에도 내 인생에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가 차오르고 있었다. 한때 시댁의 울타리 속에서 누군가의 며느리 혹은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나였지만 이제는 오로지 나로서 다시 살아가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새로운 출발, 자립의 길.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매일매일 미래를 새롭게 쟁취해야만 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다. 서류상 부부라는 명목으로 버틸 수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거짓된 그림자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매일 새벽이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아기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엄마가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라는 말을 속삭였다. 직장을 얻기 위해 더 치열하게 준비했다. 자격증 공부와 취업 준비, 아침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몸이 부서질 듯 피곤한 날도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 손으로 직접 번 월급으로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작은 저금통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몇천 원씩 모아놓을 때마다 비로소 내 인생을 산다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나 자신에게도 처음으로 수고했다고 응원해 주었다. 거울을 보면서 한숨 대신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세상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았으나 강인하고 유연한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매일. 무엇보다 내게 가장 큰 원동력은 아이였다.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힘겨운 날도 아이의 해맑은 웃음, 두 팔로 나를 끌어안는 작은 온기가 모든 슬픔을 씻어주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 나는 맑은 목소리에 지친 다리도 다시 힘이 생겼다.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손을 잡고 산책하는 골목길, 작은 공원에서 함께 웃는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삶을 다시 선택하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는 종일 나와 함께 지내면서 점점 밝고 씩씩하게 자라났다. 누군가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 아이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이제 아이에게도 세상에도 더 이상 미안한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가 되고자 노력했다. 다시 만난 부모님, 가족이라는 의미, 친정집과의 관계도
전에 없이 진솔해졌다. 과거 죄책감과 쑥스러움에 부모님 앞에서조차 내색 못했던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됐다. 엄마, 아버지는 더 이상 잔소리도 섭섭함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네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 소원이다. 언제든 네게 문이 열려 있다. 는 응원이 내가 한 발씩 내디딜 용기가 되어주었다. 아이는 친정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하고 잘 따랐다.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작은 축하 케이크에도 온 가족이 박수칠 때면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나는 아련한 충만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나 역시 이제는 부모님께 당당한 딸이 되고 싶었다. 고통의 기억과 마주하기. 시간이 흐르고 삶이 안정을 찾아갈수록 나는 종종 과거를 곱씹곤 했다. 시댁에서 보낸 고된 세월, 하녀처럼 취급받던 날들, 인정도 사랑도 없이 그저 의무로만 살아야 했던 며느리의 자리. 몇 해 전 돌아보면 여전히 울컥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러나 과거 속 상처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이제는 그 아픔도 내 삶의 역사이며 성장의 자양분임을 인정하게 됐다. 내가 덜 현명해서 더 강하지 못해서 겪은 일이 아니다. 사회의 시선 관습 운명 앞에서 나는 오히려 치열하게 싸웠고 버텼고 마침내 승리한 셈이었다.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 어느 날 전 남편 준영이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영 역시 과거의 선택과 태도의 진심으로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된 듯했다. 그는 아이와의 만남을 요청했고 내게 정말 미안했다. 내 잘못이 컸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한참을 침묵했다. 예전 같았으면 울분이 차올랐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가 더는 과거에 갇혀 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준영 역시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용서란 결국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임을 깨달았다. 나는 담담하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전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로부터 아이를 보고 싶다는 전화가 간혹 오곤 했다. 한때 깊은 원망마저 들었던 그들이었으나 나는 더는 미움도 연민도 남지 않았다. 내 삶 최소한의 예의와 거리. 그러나 이전과 달리 마음 한켠엔 이응이 아닌 차분한 이해와 작별이 남았다. 진정한 자유와 미래를 꿈꾸다. 용서란 누군가의 행동을 잊고 덮는 것이 아닌 내 아픔을 온전히 마주하고 허락하는 일임을 나는 늦게나마 배웠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미안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오늘의 나,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아이의 미래가 중요해졌다. 점점 나와 아이의 생활은 활기로 가득 찼다. 작은 집이지만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아이와 약속했다.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자. 지금껏 꿈꾸지 못했던 곳, 새로운 대움, 여행, 자유. 이제는 무엇이든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다. 밤이 오면 베란다에서 멀리 인천 골목의 불빛을 바라본다. 슬픔과 외로움에 젖었던 그 길이 이제는 가장 따뜻한 고향이자 나의 용기가 된 것만 같다. 몇 년 전 나였다면 이 삶조차 두려웠겠지만 지금의 나는 마음 깊이 말한다. 괜찮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행복해질 거야. 봄마다 만개하는 벚꽃처럼 내 인생 역시 다른 계절에도 꿋꿋이 피어나도록.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힘으로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떳떳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